오늘 영상 수업에서는 재정 정책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 그리고 한 나라가 직면할 수 있는 국가 부채 수준 사이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도움이 되고자 몇몇 온라인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다시피 구글 공공데이터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익스플로러는 유럽 전역과 세계 각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분석하여 재정 적자 및 재정 흑자와 국가 부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정 부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합니다. 재정 정책을 논의할 때 적자와 부채 사이의 차이에 대해 몇몇 학생들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정의를 내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란 정부 지출이 정부 세입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지출은 약어로 G를 사용하고 세수는 약어로 T를 사용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부가 한 해 동안 운영하는 예산에서 총 지출이 한 해 거둬들이는 세수 총액을 상회한다면 그것이 재정 적자입니다. 이처럼 재정 적자는 정부 지출 G의 규모가 세수 T의 규모를 상회하는 특정 연도의 정부 지출 규모와 세수 규모 사이 차이를 말합니다. 정부 예산표를 보면 재정 적자는 음의 수로 표시됩니다. 차차 배우겠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재정 적자가 흔하지 재정 흑자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 흑자의 정의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 세입을 줄여서 T로 사용합니다. 재정 흑자는 한 해의 세수 규모가 정부 지출 규모보다 웃돌 때를 말합니다. 재정 흑자는 정부 예산표의 양의 수로 기록됩니다. 재정 흑자는 경상 지출 중 공공재 공급, 이전 지출, 자본 지출 등으로 나가는 돈보다 정부 금고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는 항상 특정 연도의 정부 재정 상태를 말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걸 유의하세요. 이어서 국가 부채로 넘어갑시다. 일부 학생들은 적자와 부채를 혼동하지만 구분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가 부채는 정부의 모든 과거 적자의 총합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 부채는 특정 정부의 지난 몇 년간의 적자가 누적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첫 해 100억 달러 적자를 내고 둘째 해에 100억 달러 적자를 내고 셋째 해에 100억 달러 적자를 냈다면 3년 후에 국가 부채는 300억 달러 증가했을 겁니다. 때때로 재정 흑자는 국가 부채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국민소득 계정의 플러스 표시로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흑자를 낸다면 잉여 세수의 일부를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 흑자가 국가 부채의 감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세수 흑자를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추가 공공재나 서비스에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석의 길잡이로 삼기 위해 몇 가지 사례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라는 두 가지 재정 상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덴마크란 나라를 예로 들겠습니다. 회계연도 2000년에서 2013년까지 덴마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관관계를 살펴보려는 것인데 여기 상단에 나온 해당 연도의 예산 상황과 덴마크의 국가 부채 수준의 관계입니다. 상단 테이블을 보면 기준선은 소위 균형 예산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가 균형 예산이 제로인 2003년에는 바로 여기입니다. 세수 형태의 정부 세입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과 일치합니다. 재정 상황이 양의 수였던 2003년과 2006년 사이에는 재정 흑자 상태였습니다. 덴마크는 재정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몇 해 동안 세수가 정부 지출보다 웃돌았다는 말은 덴마크의 재정 상황이 흑자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몇 해 동안 재정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또는 2008년 사이에 덴마크는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재정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의 세월을 살펴봅시다. 2008년 덴마크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2008년과 2013년 사이 덴마크는 명백하게 재정 적자 상태를 지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 지출이 세수를 상회하고 있었기에 정부가 재정 적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 2008년과 2013년 사이 정부 지출액이 세수 규모를 상회합니다. 여기 표시된 값으로 0에서 마이너스 70억, 마이너스 80억, 마이너스 90억 유로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덴마크가 재정 흑자였던 해는 주로 2000년과 2008년 사이였고 재정 적자였던 해는 2008년과 2013년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2008년 이후 정부가 왜 재정 적자였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물론 최근의 것이 경제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2008년 이 유럽 대침체가 시작된 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 후퇴기에는 소득 감소로 인해 세수는 자동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업수당과 여타 이전 지출과 같은 비목에 대한 정부 지출은 종종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한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과 재정 정책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덴마크가 해당 13년간 경험했던 재정 적자 및 재정 흑자와 국가 부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래 도표는 덴마크가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경험한 총 국가 부채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도입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관계는 정말 간단합니다. 정부가 균형 예산 상태일 때 국가 부채의 수준은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대체로 덴마크는 약 900억 유로의 국가 부채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좋았던 시기 덴마크의 재정은 흑자였으므로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 흑자를 낸다면 징수된 흑자 세수의 일부를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황은 악화하였고 상단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세수는 감소하고 정부 지출은 증가하여 덴마크는 재정 적자를 경험하게 되면서 국가 부채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대로 재정 적자가 확대될수록 국가 부채는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 부채는 관연도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정의됩니다. 2008년 이후로 덴마크는 50억에서 90억 유로의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매년 50억 유로에서 90억 유로가 추가됩니다. 요즘 덴마크의 국가 부채는 약 1100억 유로에 달하며 덴마크의 예산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덴마크의 세수가 정부 지출을 상회하는 재정 흑자 상황으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흑자 세수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 부채가 다시 하향 추세를 보이리라 예상합니다. 현재 덴마크의 경제는 비교적 건전해 보입니다. 다음 몇 개의 슬라이드에 있는 여타 다른 경제를 살펴보며 재정 적자가 국가 부채에 미치는 충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도표에서 우리는 적자 수준과 국가 부채 수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몇몇 유럽 국가들을 추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도표에서 덴마크는 매우 재정적으로 건전한 나라임이 명백합니다. 덴마크가 재정 적자일 때는 그리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의 적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상단 도표에서 흥미로운 점은 요즘 미디어에서 다루는 소식의 대부분이 그리스 부채 위기에 관한 소식이란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리스 적자 규모는 프랑스와 영국의 적자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 부채 위기에 대해 그토록 많이 거론할까요? 2013년 그리스의 재정 적자는 300억 유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1000억 유로가 넘는 적자를 보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채표를 보면 독일, 프랑스와 영국의 국가 부채가 그리스의 국가 부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국가 부채는 국가 부채 규모가 훨씬 큰 프랑스, 독일, 영국과 비교해도 약 3000억 유로에 불과합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의 후반부에서는 그리스의 부채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그리스의 훨씬 더 큰 부담으로 해석되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잠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덴마크와 유사한 관계성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사이에 적자가 컸던 해에는 이들 국가의 균형 예산이 갈수록 마이너스로 접어들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들 국가의 부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한 바대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상승하는 해는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그리스의 부채 위기에 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리스의 부채는 프랑스, 독일, 영국에 비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이 비디오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한 나라의 부채가 미치는 충격에 대해 논할 때 국내 총생산의 중요성입니다. 이 마지막 두 도표에서 적자 수준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즉, 특정 연도의 세수를 상회하는 정부 지출의 크기와 국가 부채를 살펴보고 그것을 국내 총생산과 비교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리스와 같은 나라가 왜 소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 규모와 국가 부채 규모를 각각 그리스의 국내 총생산과 비교해 보면 그리스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 덴마크, 독일, 영국 등 다른 유럽 경제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작아서 그리스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이것은 그리스의 매우 큰 부담과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그리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약 마이너스 13%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쯤 그리스의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7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연간 10만 달러를 버는 가계 구성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총 17만 5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와 비슷한 신세일 겁니다. 부채 부담, 즉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리스는 세수를 상회하는 정부 지출액을 메우기 위해 2013년에만 전체 소득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도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세 국가 모두 부채 수준이 국내 총생산의 80%에서 100% 사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가 직면한 것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수준의 부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부채 규모와 재정 적자 규모는 각각 어느 정도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우리는 1990년대 중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서명한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이라는 협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특히 유로존이라고도 알려진 유럽연합이 일원이 되려는 국가들은 이 협정을 통해 정부 재정 적자의 규모를 국내 총생산의 3%로 제한하고 국가 부채의 규모를 국내 총생산의 6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상회하는 적자 또는 부채가 있는 유럽연합 내의 모든 국가는 국가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국내 총생산의 60%를 지속 가능한 국가 부채 수준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 국가는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의 수준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재정 의무를 충족할 능력이 위태로워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를 정의했으며 한 나라의 재정 상황과 국가 부채 수준 사이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연합을 통틀어 몇 가지 사례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가 언제 어떻게 막대한 재정 적자 상태를 지속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럽연합의 3% 준칙과 60% 준칙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두 준칙은 회원국 간의 국가 부채 총액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